3장 참된 만족의 조건. 무언가를 열심히 움켜쥐려 하면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편안한 것을 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배타심은 소외를 무시는 무시를 낳는다.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자만심이라도 자만심을 가진 자는 그로 인해 반드시 피해를 입는다.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는데 배타적인 사람은 저 혼자만 즐거움을 누리려다가 도리어 자신을 더욱 소외시키게 된다. 종교적인 배타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들어갈 천국의 문도 닫혀버린다. 다른 사람을 장기의 졸이나 구주회의 핀처럼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도 무시당한다. 구주회, 공을 굴려 9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경기. 관계의 역학.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도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이 물을 만나듯 두 갈래의 기류가 하나로 합치듯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융화되고 흡수된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를 꾀하면, 다시 말해 나에게만 좋고 상대에게는 불리한 일을 시도하면 상대는 즉시 그 부당함을 직감한다. 이로 인해 상대가 나를 피하는 만큼 나도 상대를 멀리하게 된다. 상대의 눈은 더 이상 나의 눈을 찾지 않고 둘은 마음속으로 싸움을 벌인다. 결국 상대는 증오를, 나는 두려움을 품는다. 불편한 거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한 부담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하찮은 것을 아끼려다가 때로 더 큰 손해를 본다. 세상 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안다. 채무자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는 사람이다. 100가지 은혜를 입고 하나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겠는가? 게으름을 부리며 간교한 지혜로 이웃의 물건과 말, 돈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득을 보겠는가? 빌리는 즉시 한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생겨난다.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두 사람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새로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이들의 관계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짜로 얻는 물건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도둑과 사기꾼은 멀리 있지 않다. 도둑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이고 사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노력의 진정한 가치는 암과 덕이고 부나 명예는 그 표시에 불과하다. 이 표시는 지폐와 같아서 위조를 할 수도 도둑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대변하는 것, 즉 암과 덕은 위조를 할 수도 없고 도둑을 맞지도 않는다. 암과 덕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노력과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아무리 애써도 사기꾼이나 채무불이행자, 도박꾼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일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없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우화 속의 숫사슴은 자신의 뿔은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고 이후에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진리와 씨름해보지 않으면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해보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점을 힘의 근원으로 만든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적보다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적에게 입은 상처는 곧 나아서 아물고 딱지가 앉아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제 불사신이 되어 있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나는 언론의 지지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샌드위치 섬의 토인들은 그들이 죽인 적의 힘과 용기가 자신들에게 옮겨온다고 믿었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한쪽을 채우려면 다른 쪽을 비워야 한다. 자연계 곳곳에서 양극성 혹은 작용과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둠과 빛, 차가움과 뜨거움, 밀물과 썰물, 남성과 여성, 동식물의 들숨과 날숨, 체액의 양과 질의 균형, 심장의 수축과 이완, 유동체나 음향의 파동, 원심력과 구심력 등이 그것이다. 바늘 한쪽 끝에서 자기력을 일으키면 반대쪽에도 자기력이 생긴다. 남쪽이 끌어당기면 북쪽은 반동을 일으킨다. 이쪽을 텅 비게 하려면 저쪽을 응축시켜야 한다. 이런 이원론이 자연 현상을 이등분한다. 모든 것에는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절반이 있다.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안과 밖, 위와 아래, 동과 정, 긍정과 부정 등이 그 예이다. 세계는 이처럼 이원적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도 그렇다. 만물의 모든 조직은 그 부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지나침은 모자람은 지나침을 부른다. 힘에서 얻은 것은 시간에서 잃고 시간에서 얻은 것은 힘에서 잃는다. 행성들 사이의 주기적인 혹은 보상적인 오차도 그 예이다.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기후와 토지의 영향도 마찬가지이다. 추운 기후대의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다. 황량한 땅에서는 열병도 악어도 호랑이도 정갈도 살 수 없다. 모든 지나침은 모자람을 부르고 모자람은 지나침의 원인이 된다. 단맛 속에는 반드시 쓴맛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숨어 있다.
즐거움을 담는 그릇인 재능을 남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이 재능을 절제하면 그 보상으로 무병장수한다. 자연은 독점과 예외를 싫어한다. 하나의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어리석음이 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부가 증가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증가해야 한다. 수확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들이면 자연은 그가 곳간에 쌓아둔 만큼 빼앗아 간다. 인간이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면 자연은 그 소유주를 영원히 데려간다. 자연은 독점과 예외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파도가 높이 치솟은 정점에서 급속히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듯 세상의 모든 일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세상에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들은 지나치게 교만한 자와 강한 자, 부유한 자, 운이 좋은 자들을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린다. 너무 고집이 세고 난폭해서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기질로 보나 태도로 보나 불량한 시민이다. 자연은 이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점지해 줄 것이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의 어느 여교사반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무뚝뚝하고 험상궂던 이 남자의 인상은 아비로서의 사랑과 걱정으로 인해 부드럽게 변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화강암과 장석 같은 단단한 돌도 부드럽게 만든다. 멧돼지를 내쫓고 어린 양을 불러들여 자연의 균형을 유지한다. 참된 만족의 조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악을 억제하는 힘은 존재하며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 정부가 학정을 하면 위정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과세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세입은 늘지 않을 것이다. 형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면 배심원들은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고 법이 너무 무르면 사적인 복수가 난무할 것이다. 정부가 부당한 정치를 하면 시민은 과격하게 정부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며 삶의 불꽃은 한층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 인간의 참된 생활과 만족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편안한 것을 피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우주가 살아있는 이유. 인생의 모든 부분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신의 주사위에는 한쪽에 납이 박혀 있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세상은 구구단이나 방정식처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든 결국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확한 값을 돌려준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비밀이든 밝혀지고 어떤 죄든 처벌되며 어떤 덕이든 보상받고 어떤 잘못이든 바로잡힌다. 이것이 우주의 필연 법칙이고 우주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죄와 벌은 같은 줄기에서 자란다. 죄와 벌은 같은 줄기에서 자라난다. 벌은 쾌락의 꽃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르익는 열매와 같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앗과 열매는 분리할 수 없다. 결과는 원인 속에서 꽃 피기 시작하고 목적은 수단 속에, 열매는 씨앗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세계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인간은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분열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 혼자 쓰려고 한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감각적인 쾌락만을 따로 떼어내려고 한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왔다. 말초적인 감미로움, 말초적인 힘, 말초적인 아름다움을
정신적인 감미로움, 정신적인 깊이, 정신적인 아름다움에서 분리하는 문제에만 매달려 온 것이다. 말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상대의 눈앞에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다.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고래를 향해 던진 창과 같다. 창을 던지는 순간 배 안의 밧줄이 풀리면서 창이 날아간다. 그런데 창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던지는 방법이 서툴면 타수가 창에 베어 몸이 두 동강 나거나 배가 침몰해 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도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사랑, 암, 아름다움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정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미덕이나 지혜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 미덕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게 되고 세상에 무언가를 보태게 된다. 이런 순수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에는, 알매는, 아름다움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영혼은 미덕의 제한을 용납하지 않으며 언제나 낙천주의를 주창할 뿐 결코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어 한다. 관직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한 가지 면만 얻는 것을 위대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쓴맛은 빼고 단맛만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와 나눔에는 끊임없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을 시도했다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의 일부만 취하고 감각적으로 좋은 것만 소유하려는 것은 외부가 없는 내부만을 혹은 그림자 없는 빛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아무리 큰소리쳐도 삶의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다. 어느 부분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다른 치명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담과 이익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그 예이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것은 사물의 감각적인 매력은 보면서 그 해악은 보지 못하고 인어의 머리만 보고 꼬리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영혼의 성장만이 진정한 이득이다. 미덕으로 인한 이득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다. 그러나 물질상의 이득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무런 공도 노력도 없이 얻은 이득이라면 나에겐 이득을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이득은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만다. 나는 노력하지 않은 이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운 부담이 뒤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의 이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는 내 것이 아닌 보물은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는 아무런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고요히 영혼의 평화를 즐긴다. 역사의 어리석음. 자연과 운명이 언제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켜보고 있다. 뽐내며 걸어갈 때 자연은 우리를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민족적 오만에 대한 흥미로운 신뢰들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리시아의 에피파니아에서 태어난 카파도키아의 조지는 천박한 아청꾼이었으며 군대에 베이컨을 납품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다.
그는 사기꾼의 밀고자였으며 부자가 되어 정의를 배반했다. 세빌야의 피클 장수였던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1499년에 호제다와 함께 부관으로 바다에 나갔다. 그는 갑판장의 부관으로 이 최초의 탐험에 나가 거짓 세계에서 콜럼버스를 대신해 자신의 부정한 이름으로 지구의 반쪽에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우리도 똑같이 궁색한 창설자들을 갖고 있다. 거짓 오이지 장수나 거짓 베이컨 장수나 모두 한 가지이다. 4장 자신의 삶을 주 교재로, 책은 주석으로. 인간이 위대해질수록 책은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고난과 재난, 분개, 결핍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사이다. 호미와 삽은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자신의 삶을 주 교재로, 책은 주석으로. 배우는 자는 역사를 능동적으로 읽어야지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신의 삶을 주요 교재로 삼고 책은 주석처럼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역사의 여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는 신탁을 그에게 내려줄 것이다. 먼 옛날 널리 이름을 떨친 사람들의 업적이 오늘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르게 읽지 못한다. 배우는 자는 자신의 몸속에 온 역사가 살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집에 앉아 자신이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정부보다도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배우는 자의 조건. 배우는 자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고 용감해야 한다.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다라는 자유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배우는 자는 또한 용감해야 한다. 배우는 자라면 마땅히 공포를 버려야 한다. 공포는 언제나 무지에서 솟아난다. 위험한 시기에 자신은 보호받는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타조처럼 꽃이 만발한 숲에 머리를 숨기거나 두려움을 잊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아이처럼 실을 읊조리면서 일시적으로 평화를 구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하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배우는 자는 당당하게 돌아서서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두려움의 눈을 들여다보고 본성을 탐색하며 근원을 살펴야 한다. 바로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새끼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의 본성과 영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배우는 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는 것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매일 해가 뜬다. 해가 진 뒤에는 밤이 오고 별이 뜬다.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 끊임없이 풀이 자란다. 여자와 남자는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바라본다. 배우는 자는 이 모든 광경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한다. 자연은 그에게 어떤 것일까? 신이 만들어낸 이 신비스럽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천에는 처음도 끝도 없다. 그 자신으로 환원하는 원과 같은 힘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자연은 배우는 자의 마음과 유사하다. 배우는 자는 자기 마음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완전하고 무한하다. 생각의 탄생. 배우는 자는 주위의 세계를 자신 속에 받아들인다. 이 세계에 대해 명상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시 토해낸다.
세계는 생명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진리가 되어 그에게서 나온다. 생명력이 짧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불의 사상이 되어 나온다. 죽은 사실이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상이 된 것이다. 사상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인내하고 비상하며 영감을 준다.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의 깊이만큼 높이 날고 오래 노래 부른다. 올바른 책 사용법. 연약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키케로, 로크, 베이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키케로, 로크, 베이컨도 그 책을 썼을 때 도서관에 있던 청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벌레가 생겨난다. 책 자체를 존중하는 책에만 박식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책 이상의 것은 없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책보다 나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책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은 다만 영감을 얻는 데에만 유용하다. 책에 매혹돼 자기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체계를 만들지 않고 위성이 되어 버릴 바에는 차라리 책을 안 읽는 것이 낫다. 모방과 창조.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 창조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타다 남은 불 기운이나 연기는 있을지 몰라도 불꽃은 만들 수 없다. 세상에는 창조적인 행위와 창조적인 언어가 있다. 관습이나 권위를 암시하지 않는 마음속의 선하거나 악한 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행위나 언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밝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고독을 음미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창조적인 독서와 창조적인 가르침. 마음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긴장해 있으면 어떤 책을 읽든 모든 페이지에서 다양한 암시를 받고 정신이 명료해진다. 모든 문장은 두 배의 의미로 다가오고 저자의 식견도 세계만큼이나 광대하게 느껴진다. 눈이 밝은 사람은 플라톤이나 섹스피어의 책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읽는다. 신의 참된 말씀이 적혀있는 부분만 읽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꼭 읽어야 할 독서의 영역이 있다. 역사와 정밀과학은 애써 읽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읽기, 쓰기 같은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가 숙달이 아닌 창조를 목적으로 가르칠 때에만 도움이 된다. 사상과 지식은 본질적인 것이라서 그것을 얻는데 제도나 형식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 속에 빠져서 창조성을 잃어버린다면 화려한 교수복이나 황금의 도시를 쌓을 만한 기부금으로도 지혜 넘치는 말 한마디, 문장 하나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잊으면 대학은 해마다 재산을 늘려도 사회적인 중요성은 점차 잃어갈 것이다. 생활이 우리의 사전이다. 학자는 활동에 욕심을 내야 한다. 생활은 우리의 사전과 같다. 시골에서의 노동, 도시 생활, 장사와 제조업을 배우는 일, 여러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제, 학문과 예술에 바치는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연설가의 말을 듣든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빈약함과 풍요로움을 보고 그가 얼마만큼의 삶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타일과 층 셋돌이 채석장에서 나오듯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대학이나 책은 단지 들판이나 공장에서 만들어진 언어를 복사할 뿐이다. 진정한 일꾼. 곡식을 키우는 사람은 들판으로 나가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자기 일의 참된 존엄성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곡식과 마차는 보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개 농부로 전락해버린다. 상인도 자신의 일에 이상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매매술에 얽매여 돈의 영혼을 팔아버린다. 승려는 의식으로, 변호사는 법전으로, 직공은 기계로, 선원은 배의 밧줄로 전락해버린다. 직능의 분할 면에서 보면 학자는 지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바람직한 상태에 있을 때 학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사회의 희생자가 될 때는 단순한 사상가, 더욱 나쁘게는 남의 사상을 흉내내는 앵무새로 전락해버린다. 나를 읽는 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도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책은 학자의 한가한 시간을 위한 것이다. 신을 직접 읽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은 내용을 기록한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듯 암흑의 시기가 다가오면 태양이 숨어버리고 별빛도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 빛들로 밝힌 등불에 의지해서 다시 여명이 있는 동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아라비아의 속담처럼 무화과는 무화과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다. 창조적인 읽기. 다 알듯이 어떤 음식이든 하다못해 삶은 풀이든 구두 가죽으로 만든 수프든 사람의 몸을 살찌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식이든 인간의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웅이나 위인들 중에는 오로지 인쇄된 책장에서만 지식을 얻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소화해 내려면 튼튼한 두뇌가 있어야 한다. 책을 현명하게 읽으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속담이 말하듯 인도 제도의 불을 가져오고 싶은 사람은 인도 제도의 불을 운반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진정한 학자치고 용맹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행동은 사상의 출발이자 사상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온 만큼만 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누구의 말에 생명력이 없는지 즉시 알아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의 그림자 혹은 나의 그림자인 세계가 널리 펼쳐져 있다. 그 세계는 나의 사상을 열어주고 나 자신을 알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다. 나는 그 소란 속으로 기꺼이 달려 들어간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채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일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아는 만큼만 불모의 황무지를 정복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나의 존재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나 한가하게 낮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생각과 경험. 인간은 몇 세대 동안 생각을 거듭해도 사랑의 열정 속에서 단 하루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자각도 얻지 못한다. 모욕을 당하고 분노에 떨어보지 않고서 감동적인 말에 가슴 울렁거려보지 않고서 국가적인 경악이나 흥분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흥분해보지 않고서 누가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앞당길 수는 없다.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 내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오늘 그릴 수 없는 것처럼. 고전의 힘. 위대한 시인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의 작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위대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고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이룬 일체의 것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섹스피어는 우리를 지적 활동의 최고봉으로 이끌어서 그 자신의 재능까지 아주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가 창조해낸 찬연한 작품들, 이제까지 독보적인 시로 찬양해온 작품들을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강하게 사로잡지 못하는 작품처럼 지나가는 나그네가 바위 위에 던진 그림자에 불과한 작품처럼 생각하게 된다. 상식과 실천. 상식을 만들기 위해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얼마나 지루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불편, 딜레마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인배들은 우리의 실패를 얼마나 기뻐하고 가격 분쟁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가.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마음의 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좋은 생각도 실천이 없으면 좋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슬픈 전도몽상. 전도몽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이나 착각에 빠져 거꾸로 보는 상태를 일컫는다. 삶의 목적으로 도덕이나 아름다움, 훌륭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따금 두통에 시달리거나 공경에 빠진다.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낸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것은 그가 이런 사소한 불편을 없애려고 애쓰는 사이에 관심사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처음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당면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시민의 한계, 정치의 한계. 현명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살짝만 비틀어도 끊어지는 모래밧줄과 같다는 것을. 국가는 시민의 성격이나 시민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한 독재자는 가장 먼저 제거된다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 이념을 기초로 만든 정책이나 정당만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 지배구조는 그것을 허용한 유권자들이 지닌 교양의 표현이라는 것을. 책 속에서 만나는 나만의 전기.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안다. 역사나 시, 이야기 속에도 얼마나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시인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인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실한 고백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되는 오래된 시 속에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전기를 발견한다. 자신만의 은밀한 모험 속에서 이솝과 호머, 하피즈, 아리오스토, 초서, 스코트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자신의 머리와 손으로 그 이야기들을 확인한다. 재능의 두 얼굴. 재능은 일종의 불과 같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 경솔하고 몰인정할 때 이 불은 인간이라는 훌륭한 집을 태워버린다. 뛰어난 재능은 최고의 미덕이지만 가장 큰 해악도 될 수 있다. 모든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제국의 군대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놓았다. 그리고 그 도로가 제국 내 모든 지방의 중심을 지나 페르시아와 스페인, 브리튼의 각 소도시까지 연결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자연물의 중심에도 큰 길이 뻗어 있다. 외부의 대상을 인간의 영향력 아래 놓기 위함이다. 인간은 모든 관계들이 다발이자 모든 뿌리들이 덩이이다. 다 이 다발과 덩이에서 꽃이 피어나 결실을 맺은 것이 세계이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외부의 자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계를 예견한다. 인간의 진정한 얼굴.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나폴레옹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가두고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을 한 명도 갖지 못한 채 살게 해보라. 올라갈 알프스 산도 목표로 삼을 모험도 없는 삶을 살게 해보라. 그러면 그는 헛수고만 일삼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반면에 그를 큰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 복잡한 이해관계, 적대적인 세력들 사이에 놓아보라. 그러한 관계에 속박되어 있는 나폴레옹은 진정한 나폴레옹이 아니다. 결국 그는 텔벗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텔벗,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당시 영국군 총사령관. 사회는 진보하지 않는다. 사회는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한쪽에서 전진하면 다른 쪽에서는 빠르게 후퇴한다. 사회는 부단히 변화를 겪는다. 미개한 사회가 개화하고 기독교가 지배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과학이 발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진보는 아니다. 어떤 것을 얻으면 언제나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얻으면 예전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좋은 옷을 입고 글을 읽거나 쓰며 사색하고 시계와 연필과 어음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미국인과 가진 거라곤 곤봉과 창, 거적이 전부이고 칸막이도 없는 헛강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 뉴질랜드인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나 이 둘의 건강을 비교해보면 미국인은 새로운 기술을 얻은 대신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차는 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마차가 생기면서 우리의 발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게 되면서 근육의 힘이 현격하게 저하되었다. 섬세한 제네바 시계를 갖게 되면서 태양으로 시간을 알아보는 재간은 잃어버렸다. 그리니치 항해력으로 필요할 때마다 확실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하늘의 별에 대해서는 백치가 되어버렸다. 하지나 동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춘분과 추분도 거의 모르게 되었다. 수첩은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도서관은 우리의 지력에 과도한 짐을 지워버렸다. 이뿐인가 보험회사 탓에 도리어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기계가 도리어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품위를 유지하느라 활기찬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제도와 형식에 둘러싸인 종교로 인해 야생 그대로의 활기를 잃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삶은 한 줄에 꿰인 염조와 같다. 하나의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진다. 이런 환영에 끝은 없다. 삶은 한 줄에 꿰인 염조와 같이 이런저런 감정들로 줄줄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것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렌즈가 되어